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청권에 이어 어제는 전남 등 남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비는 오늘 밤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경기에서 1명, 충남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13개 시도, 52개 시군에서 5,192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4,531명은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경부선 서울에서 대전, 호남선 용산에서 서대전, 장항선 전 구간, 서해선 전 구간, 충북선 오송에서 공전 구간까지 141개가 운행 정지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고 충청 곳곳의 누적 강수량은 400mm를 넘어섰습니다.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유독 밤사이 극한호우가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라색과 남색의 비구름이 충청을 거쳐 경기 남부와 강원도를 지나갑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붓는 강력한 호우 구름대입니다. 지난 밤사이 충남 서산에는 1시간에 114.9mm, 홍성과 서천에도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산과 홍성은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었고 당진과 태안, 아산, 예산에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남쪽의 열대요란으로 인해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하면서 충청 지역에 폭우가 집중된 겁니다. 기상청은 충청에 내린 폭우가 100년에서 200년 만에 발생할 수준의 기록적인 호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번 밤을 덮친 극한호우. 지난해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 16건 중 12건은 밤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유독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원인은 대기 하층을 지나는 빠른 바람, 이른바 하층 제트입니다.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난류가 생겨 바람 속도가 줄지만 밤에는 난류가 사라지면서 바람이 막힘없이 지나가 수증기 공급이 원활해지고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층 제트는 수증기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비구름의 재료를 더 많이 공급합니다. 이때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구름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강한 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밤사이 폭우. 올여름에도 몇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보가 나오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충남 예산군에 있는 삽교천이 범람해 마을 주민 7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예산군 바로 옆 홍성군도 이른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마을 인근 하천에서 넘친 물에 진입로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논과 밭, 비닐하우스까지 온통 물바다입니다. 한때는 주민들이 몸을 피한 마을 안쪽까지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충남 예산군 삽교천이 범람하며 인근 마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기가 아침에 가보니까 터져갖고 물이 더 빨리 고였거든요. 물이 꽉 차갖고 거기가 넘은 거예요.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안부를 확인하거나 미처 집을 나서지 못한 일부는 지붕 위에 올라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제 발목까지 금방 물이 잠기는데요. 주민들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대피할 새도 없이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 하포리 주민 40여 명은 마을회관에 고립됐다 11시간 만에 소방보트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또 바로 옆 성리 주민 30여 명도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지금 상황 이제 보트 하나 와가지고서 사람 몇 명 싣고 나가네. 완전 고립돼서 통행을 못해요, 아무 데로도.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긴 도로에서 승용차가 간신히 나아갑니다.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도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인근 하천이 넘치며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또 집중호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빨리 복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옹벽에 금이 가고 토사유실로 보도블럭이 사라지는 등 주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사후 조치가 중요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은 한 해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사전 대비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는 배수로와 물골을 미리 정비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주를 설치하면 농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흐리고 습한 날이 계속될 때 질소비료를 과하게 주면 병해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지나간 뒤엔 서둘러야 합니다. 논밭의 고인물은 빠르게 빼내고 방제를 서둘러야 병해충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쓰러진 농작물을 바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은 말라붙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사전 대비에서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시설물 보강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후에는 침수가 됐을 때 신속하게 물을 빼주시고 영양제 살포라든지 약제 방제가 중요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우 전에 축사를 점검하고 배수로 정리와 전기 설비 안전 관리 등 시설물 관리를 마쳐야 합니다. 폭우가 내린 뒤에는 가축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주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장마철 농작물 피해는 특히 집중호우와 강풍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물 관리 요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충청 지역에는 낙뢰까지 쉼없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서산에는 2,600차례가 넘는 벼락이 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상장비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밤사이 홍수경보가 내려진 충남 당진의 채운교 부근. 쉴 새 없이 화면이 번쩍거립니다.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충청 지역에는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고 새벽 5시쯤에는 서산 지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낙뢰에 맞아 고장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강수량 자료 전송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제부터 어제 새벽까지 전국에 떨어진 낙뢰는 모두 12,000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충남이 9,000회를 넘어 73%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당진에는 1,980차례 넘게 낙뢰가 떨어졌고 시간당 114.9mm에 달하는 물폭탄으로 이틀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은 서산에는 2,600차례나 번개가 쳤습니다. 지난 한 해 충남 서산에 떨어진 낙뢰가 1,100여 회였으니 2년치 넘는 벼락이 하루에 발생한 셈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그만큼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건조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온도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두 공기 간의 충돌이 극화되고 굉장히 강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던 지역이 서산 부근이라 그와 함께 낙뢰가 매우 많이 쳤던 지난해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내렸던 것을 미뤄볼 때 올여름도 이번 극한호우가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심정지 3명 등 6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중상자도 20명이 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거센 화염과 연기에 진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저거 큰일 났는데 저거. 어젯밤 9시 5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아파트 1층 필로티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짜리 건물 1개 동으로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부터 10층에 45세대, 110여 명이 거주합니다. 천정 1층 주차장 천정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 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라든지 기타 차량 화재로 인한 화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밤 10시 반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한 채 인명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이 불로 60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중상 23명, 경상 42명 등 65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광명의 아파트는 1층을 기둥으로 받쳐놓고 건물을 올린 필로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아궁이 역할을 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이 건물을 휘감으며 솟구칩니다. 불꽃은 금방이라도 건물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주차된 차들도 위태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차량이 폭발하며 화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층을 기둥으로 지탱하고 개방해 놓은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이 거대한 아궁이 역할을 하고 주차된 차들은 불쏘시개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건물이 1층 높이로 떠 있는 거고 예. 그 밑에 차들이 세워놓고 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 화재가 3방향으로 퍼져 올라오는 거죠. 필로티 구조는 불이 났을 때 1층으로 대피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도 주민 23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출입구가 그 필로티 내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학동 감식 감정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16층 이상 건물에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2018년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는데 불이 난 아파트는 2014년에 준공돼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 등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경보기 등 안전설비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비전이 우주경제 영토와 인류지식 확장으로 설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탐사 로드맵을 공개해 2045년까지 달 경제기지를 구축하고 화성, 소행성 탐사 등 심우주 개발에 나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밝혔습니다. 탐사 영역은 지구와 달, 태양권, 심우주로 나뉘며 태양권 관측 탐사선과 화성 궤도선, 착륙선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2040년까지 물류 수송 등을 산업화한 새로운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기술을 확보해 2045년에는 달 경제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주청은 로드맵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5년 주기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4% 상승한 6,297.4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74% 뛴 2884.27에 마감하며
각각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52% 오른 44,485.1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 지표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관세 불안감이 희석됐습니다. 또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도 증시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해임설에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미국 1, 2위 은행 CEO가 나란히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등 월가에선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 해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5%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5.078%까지 올라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설에 선을 긋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And then we saw the markets react violently, both the bond market and the stock market, and the slow move back. 기준금리 결정을 2주 앞둔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 조사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늦여름까지 소비자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부작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도 연준이 기준 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비판을 자제했던 다이먼 회장은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월가 전체를 대변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도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파월 해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한 전직 미국 당국자가 관측했습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현지 시간 17일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 팟캐스트에서 한국이 미국과 성공적이라고 볼 만한 합의를 하면 관세가 15에서 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평균 관세율이며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늘어난 110억 7,9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조 4,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2분기 주요 성과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를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각각 8천만 뷰와 1억 2,200만 뷰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과열 경쟁과 할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는 22일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유롭게 할인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등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간의 정보 차별을 줄이고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 단말기 할인 방법만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번호 이동, 신규 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통신사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통사와 유통점의 영업 방식은 유연해지지만 계약 정보의 투명성은 강조됩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계약 사항이 모두 공개되도록 한 것인데 지원금과 관련된 일체 조건과 총 지원금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야 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가 부위원장 공석 등으로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으로 약정 할인 기준 등 핵심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유통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다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196개 나라 대표단과 비정부 기구, 학계 등 3천여 명이 내년 7월 부산을 찾을 예정인데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최근 울산 반구천 암각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곳은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입니다.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유산을 정하는 다음 자리는 부산에 마련됩니다. 내년 7월 하순 사전회의와 본회의를 더해 18일 동안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의장단을 꾸려 안건 토의 등 회의 전반을 이끕니다. 이 기간 196개 나라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학계 등 3천여 명이 부산에 머물며 경제적 효과는 물론 문화적 파급 효과도 클 거로 기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부산이 또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외교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발휘할 그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등 수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전시와 회의시설, 보안, 호텔 등이 잘 갖춰져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피란 수도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대부분 국제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이번 총회는 회의 성격과 개최도시 역량, 의제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개최도시 이름이 붙은 선언까지 나오게 되면 도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부산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박스를 자동으로 분류해 팔레트에 쌓는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를 인천 물류센터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도입한 로봇 팔레타이저는 인공지능으로 박스를 인식해 여러 크기의 박스를 분류해 팔레트 위에 쌓아줍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번에 도입한 기종은 기존의 고정형 팔레타이저와 달리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조로 최대 4개의 팔레트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